40년 결혼 생활의 배신과 진심. 40년의 동반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한마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과연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젊은 시절의 열정도 중년의 고단함도 그리고 노년의 평온함까지 모두 함께 나눈 시간입니다. 김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희 씨는 25세 결혼해서 70이 넘은 지금까지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기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시장을 걸으며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며 때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날들, 아이들 학교 운동회 때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가던 날들, 그 모든 추억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선희 씨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가끔 엉뚱한 농담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또 철없게.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인 채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심이야. 이혼하고 싶어. 그 순간 선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듣는 이혼 선언이라니.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가 불만이에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원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큰 문제라도 있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갔고 밤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먹어온 식탁이었지만 그날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남편 앞에 놓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이유라도 말해줄 수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만 허겁지겁 먹고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희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선희 씨의 악몽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희 씨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확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선희 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선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유를 말해주는 건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병원에 다녀왔어. 검사를 받았는데.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보며 선희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얼른 말해봐요. 폐암이야. 그것도 말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폐암 말기라니.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검사를 받아봐요. 큰 병원에 가서. 선희 씨는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봤어. 결과는 똑같았어. 시한부야.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선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곧 세상을 떠난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요. 항암 치료라도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힘을 합치면. 그러자 남편이 선희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네? 선희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10년 동안 밤낮 없이 돌보느라 당신 건강도 다 망가졌잖아. 나까지 당신한테 그런 짐을 지울 순 없어. 선희 씨는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죠. 그 10년 동안 선희 씨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를 바꿔드려야 했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음식을 갈아서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픈 건 알면서도 병문안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죠.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저리고 온몸이 쑤셔서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키우신 것을 알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선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선희 씨는 한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10년간의 병간호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봤어. 당신한테 또 그런 고통을 줄 순 없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는 혼자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당신은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당연히 돌봐야죠. 우리 부부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바꿀 수 없어. 그날 밤 선희 씨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병도 걱정이었고 이혼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결정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건강해 보였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기 암 환자가 맞는 걸까? 선희 씨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선희 씨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고 건강검진 결과지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 진료 예약은 잡았어요? 항암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러자 남편은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거. 다음 주에 다시 가보기로 했어. 지금은 큰 치료는 안 해도 된대. 말기 암인데 치료를 안 해도 된다니? 선희 씨는 점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남편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병원 서류도 처방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형인 박철호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일부러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재수 씨. 잘 있었어요? 형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희 씨는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님과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밖까지 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일부러 안방 근처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진짜 이혼하기로 한 거야?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서류 작성하기로 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그래야 우리가 어머니 유산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재수 씨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형님의 말에 선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산? 무슨 유산? 형님, 그런데 좀 미안하긴 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50억이야, 50억. 둘이 25억씩 나누면 노후 걱정 없잖아. 재수 씨는 원래 남이야, 남. 핏줄도 아니고. 50억이라는 숫자에 선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남기셨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형님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암 말기라고 한 건 괜찮았어? 들키진 않겠지? 형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재수가 믿는 것 같던데. 병원 안 간다고 하니까 좀 의심하는 것 같긴 한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니. 자신을 걱정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아니라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받아. 그리고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해. 결혼할 때 집도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거니까 명의만 내 앞으로 바꾸면 돼. 형님의 냉정한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선희 씨는 주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려 한다니. 그동안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 온 정성을 다했던 것도, 남편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이 나가고 난 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선희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시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시어머니. 그분이 유산을 남기셨다면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산이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이야. 시어머니는 평생 반찬 가게를 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드셨죠. 손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시고 집도 장만하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검소하게 사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라고 하시며 늘 절약하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두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하며 나눠 가지려 한다니.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선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척하면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의 유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희 씨는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5살의 수줍은 새댁이었던 그때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왔어.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친정을 떠나 낯선 집에 온 것이 두렵고 외로웠는데 시어머니의 따뜻함이 그 두려움을 녹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반찬 먹고 행복해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성껏 음식을 만드셨죠. 선희 씨도 시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 시어머니의 손맛을 배우며 선희 씨도 점점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희 씨가 산후조리를 할 때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너는 쉬어. 내가 애들 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주들을 귀여워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결국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걷는 것이 불편해지셨죠. 그리고 13년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지셨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희 씨가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선희 씨의 10년 병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남편의 말을 선희 씨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요? 제가 모실게요. 처음엔 남편과 시동생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이를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결국 모든 병간호는 선희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깨워 세수를 시켜드렸습니다.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갈아입힐 옷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도 어려워하셨기에 모든 음식을 갈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 드리는데 한 끼에 1시간씩 걸렸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여드리면 식사 시간만 3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시어머니를 뒤척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희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도 일주일에 2번씩 시켜드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욕실로 모시고 가서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켜드렸습니다. 성인을 씻기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허리와 어깨가 늘 아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선희 씨가 식사를 준비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어머니. 선희 씨는 시어머니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해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선희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 가끔 의사소통이 되어 서로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시동생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작 10년을 병간호한 선희 씨에게는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선희 씨는 한 달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10년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셨네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선희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갔다 왔으니 됐잖아. 이제 좀 일어나. 그저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이 50억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이라는 거짓말까지 지어가며. 선희 씨는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선희 씨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이혼 서류야. 여기 서명 좀 해줘. 남편은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합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산 분할 내역을 보니 터무니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선희 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예금 3천만 원과 작은 전셋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분할이 이것뿐이에요?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도 원래 우리 어머니 돈으로 산 거잖아. 그리고 나 아프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고. 선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폐암이라는 것도 거짓말인데 치료비 타령을 하다니.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명이나 해줘.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다고. 당신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래? 선희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서라니. 거짓말도 유분수지.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선희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남기셨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남편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별로 없었어. 장례비 쓰고 나니 얼마 안 남았어. 얼마나요? 선희 씨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한 5천만 원? 그것도 형님이랑 나눠서. 선희 씨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끝을 흐리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럼 며칠 후에 서명할게요. 아이들한테도 말해야 하고.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급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속상하게 할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자. 알겠어요. 선희 씨는 서류를 접어서 남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시간 있으면 집에 좀 들를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응, 좀 급해. 내일 올 수 있겠니? 다음 날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동생 민호도 함께 왔습니다. 두 아들을 본 선희 씨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어. 선희 씨는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부터 폐암 거짓말 그리고 유산 이야기까지. 두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직접 들었어. 큰아버지랑 대화하는 거. 선희 씨는 울먹였습니다. 민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랑 큰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엄마를 속이다니. 얘들아, 목소리 낮춰. 아빠가 들으면 안 돼. 세 사람은 한참을 의논했습니다. 엄마, 일단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로 유산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유품이 아직 창고에 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자고 하면서 뒤져봐요. 혹시 통장이나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요.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가 분명 뭔가 남겨두셨을 거야. 세 사람은 다음 주말에 창고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제 서명 좀 해줘.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 선희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보는 척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선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섭섭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남편도 잠시 미안한 표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당신을 위한 길이야.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알았어요. 주말에 애들이랑 함께 이야기하고 서명할게요. 그 정도는 허락해줘요.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돼. 선희 씨는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진실이 곧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선희 씨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아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40년의 세월이 아까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선희 씨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울지 마.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 목소리에 선희 씨는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유품 좀 정리하려고요. 창고가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나는 나갈 일이 있어. 남편이 외출하자 세 사람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는 시어머니의 옷가지, 사진첩, 그릇 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하나하나 만져보며 시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시던 것들이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민수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 상자 할머니가 늘 소중하게 간직하시던 거 아니에요? 맞아, 할머니가 절대 안 보여주시던 상자야.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통장도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장 박순자. 엄마, 이거 할머니 유언장이에요.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구나. 세 사람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증을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작성일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선희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유언자 박순자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총 재산 약 50억 원 중. 선희 씨는 숨을 멈추고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장남 박철수에게 12억 5천만 원을 상속한다. 차남 박철호에게 12억 5천만 원을 상속한다. 며느리 김선희에게 25억 원을 상속한다. 뭐라고? 세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선희 씨에게 25억 원이라니. 두 아들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읽었습니다. 유언 이후 나의 며느리 김선희는 10년간 나를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해 주었다. 밤낮 없이 나를 돌보며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효심이며 혈육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다. 선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수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자주 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긴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며 누구도 이를 바꿀 수 없다. 할머니.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다 보고 계셨네요.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유언장의 내용을 숨기거나 변조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증사무소에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
선희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10년의 병간호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큰아버지가 이 유언장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눠 가지려고 한 거고. 그렇구나. 할머니가 이 상자를 숨겨두신 이유가 있었네. 세 사람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주식 증서 등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총 재산이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들 뭐해? 남편이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유언장을 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민수가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럴 리가 없어. 아빠 폐암도 거짓말이죠. 엄마한테 유산 안 주려고 이혼하려고 한 거죠. 민수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당신, 정말 그런 거였어요? 선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돈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했어요. 선희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아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것도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네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버지 박철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찾아가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큰아버지, 할머니의 뜻을 어기지 마세요. 큰아버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과 짠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이야. 큰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희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니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상속은 이 유언장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럼 제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이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이 성립됐다면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서명하지 않으셨네요. 선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서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선희 씨 남편 두 아들 그리고 큰아버지까지 모였습니다. 선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저를 배신한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선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과 큰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40년을 함께 산 당신을 배신하다니. 용서해줘. 하지만 선희 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후회한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10년 동안 돌본 거 아세요? 밤낮 없이 고생하신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결국 상속은 유언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25억 원을, 남편과 큰아버지는 각각 1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선희 씨는 받은 돈의 일부를 시어머니를 기리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박순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선희 씨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병든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남편은 선희 씨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버리려 했다니. 여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선희 씨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선희 씨를 더 배려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선희 씨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몰랐어. 선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어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날 밤 선희 씨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잘했어, 우리 며느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요양보호사들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은 언젠가 그 마음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배신과 거짓말은 한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누가 그저 유산만 바랐는지. 그리고 그 진심에 가장 큰 보상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김선희 씨의 10년 병간호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잠은 부족하고 자신의 삶은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혈육인 두 아들보다 며느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나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심이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김선희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받든 안 받든 그저 옳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김선희 씨처럼 빛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김선희 씨와 남편 박철수 씨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쳤고 이제는 선희 씨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두 아들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의 헌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박순자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원 사업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선희 씨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라는 감사 편지가 계속 도착합니다. 큰아버지 박철호 씨도 변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형수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희 씨 자신이 가장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머니께 떳떳합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선희 씨는 지금도 매일 시어머니 영정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김선희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인정받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